15년 전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억을 잃은 채 돌아왔습니다. 이럴 수가. 죄송합니다만 저를 아시나요? 그의 얼굴은 똑같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15년 전에 죽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죽었었다고요? 혹시 말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강지원. 강지원. 그러면 설마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지원을 빤히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 후로 한동안 장례식장에는 차가운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서는 순간 지원의 다리에서 힘이 쏙 빠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까만 정장을 입은 장례지도사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지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분명 그를 안다고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15년 전에 의문의 차 사고로 실종된 남편 이연우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딸 수아가 지원의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어느새 21살이 된 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의 얼굴을 살폈어요. 지원은 창백해진 자신의 얼굴이 딸에게 얼마나 불안해 보일지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잠시 어지러워서. 지원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시선은 그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왼쪽부터 살짝 올라가는 미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넥타이, 매듭을 만지는 작은 습관까지 모든 것이 이연우와 똑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며 지원은 그 남자의 명패를 확인했어요. 김민규 장례지도사. 이름은 달랐지만 그 얼굴은 분명 15년 전 사망 신고된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아를 따라 빈소에 들어가 앉았지만 지원의 눈은 계속 문 쪽을 주시했어요. 어머니 친구의 장례식에 온 것인데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본 충격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 장례지도사분을 그렇게 쳐다봐요? 아까부터 계속. 수아의 속삭임에 지원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1살 딸에게 방금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버지를 봤어라고 말한다면 분명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냥 누군가를 닮았네.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앨범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15년 전 이연우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 미소와 눈빛은 분명했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저기 상주로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옆자리에 앉은 노년의 여성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 김민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장례식장 지도사예요. 특별히 고인과 가까운 지인이라 오늘 상주를 맡았네요. 장례 지도사라. 이연우는 건축 설계사였는데요. 15년이면 사람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일까요? 하지만 그 눈빛, 미소, 걸음걸이까지 너무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원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나도 잠깐 나갈게. 곧 돌아올게. 복도에 나오자 지원은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온몸이 달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핸드폰을 꺼내 남편의 사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복도 저편에 서 있는 장례지도사
김민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저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눈가의 작은 주름까지 똑같았습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김민규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그의 오른손이 넥타이를 만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넥타이 매듭을 살짝 조이는 동작. 이연우가 항상 하던 습관 그대로였어요.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나지 않네요. 혹시 다른 장례식에서 뵌 적이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낯선 조문객을 바라보는 표정뿐이었어요. 지원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물러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원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을 틀어 손을 적신 뒤 얼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정신 차려. 지원아, 남편은 15년 전에 사망했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는 이연우가 맞았습니다. 제 남편이 맞았어요. 그런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색이 안 좋아요. 집에 갈까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끝까지 있어야지. 그런데, 수아야, 망설이다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장례지도사 분, 아빠를 닮지 않았니? 수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민규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으니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었어요. 글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빠는 사진으로만 봐서. 지원은 딸의 대답에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이죠. 수아에게 아버지는 추억이 아닌 사진 속인물에 불과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지원은 김민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 표정, 말투가 이연우 그대로였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원은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15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수아야, 내일 잠시 이 장례식장에 다시 와도 될까? 왜요, 엄마? 빗속에 서서 장례식장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안 장례식장. 아이러니하게도 지원의 마음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는 지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를 알아봤어요. 그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단 한 시간도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가능성을 따져보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 남자는 이연우가 맞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15년 전 의문의 차 사고에서 실종된 남편이 맞았습니다. 잠들지 못한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지원은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이연우가 중요한 일이 있다며 집을 나선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그리고 사흘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강지원 씨, 남편분의 차량이 절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는 발견됐으나 시신은 그 후 한 달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시신 없이 사망 처리를 했고 지원은 결국 사망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 있었다니 그것도 기억을 잃은 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 아침 먹어요. 다음 날 아침
수아가 학교 가방을 메고 주방에 들어섰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딸의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아버지라면 수아야, 오늘 장례식장에 다시 가볼 거야. 수아가 빵을 씹다 멈추었어요. 그 장례지도사 때문인가요? 정말 아빠라고 생각하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딸마저 미쳤다고 생각할까 두려웠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같이 갈게요. 수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갈게요. 기다려요. 지원은 딸의 결단력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어쩌면 오늘 1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5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먼지 쌓인 상자가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이연우 유품이라고 적힌 상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거실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이연우의 지갑, 열쇠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로코어 연구소 비밀 프로젝트 증거 확보, 인간 기억 조작 실험, 위험할 수 있음. 지원아, 내가 없으면 이 좌표를 확인해. 글씨 아래에는 좌표 숫자와 지하 3층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연우가 차 사고를 당하기 전에 남긴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뭔가를 예감했던 걸까? 지원은 휴대폰으로 좌표를 검색해 보았어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이연우가 일했던 사운드 엔지니어링 회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위치였어요. 유품들을 정리하다 이연우의 오래된 휴대폰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 켜지지 않았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어요. 그날 밤 수아가 잠든 후에도 지원은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이연우가 중요한 일이 있어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 그리고 사흘 뒤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던 순간 강지원 씨, 남편분의 차량이 절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는 발견됐으나 시신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이연우의 휴대폰이 마침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이 나타났고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둘의 결혼 기념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실종 당일 오전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세 통의 통화가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함에는 증거 확보했습니다. 약속대로 만나죠. 라는 마지막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뭔가 큰 일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연우가 기억을 잃고 김민규로 살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학교에 가기 전 지원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엄마, 또 안 주무셨죠? 눈이 빨개요. 지원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 잤어. 수아야, 오늘 수업 끝나면 같이 어디 좀 가자. 장례식장인가요? 아니, 다른 곳이야. 아빠가 남긴 메모를 찾았어.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뭔가 위험한 일을 발견했던 것 같아. 뉴로코어라는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비밀 프로젝트에 관한 거야.
기억 조작이요? 수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결연함이 엿보였어요. 엄마, 저도 같이 갈래요. 찾아봐야 해요. 그날 오후 지원과 수아는 이연우가 남긴 좌표를 따라 유로코어 데이터 보관소라는 간판이 걸린 강남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오피스 건물처럼 보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말 여기가 맞을까? 수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원은 다시 한번 좌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호흡을 한 뒤 건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지하 3층 보관소에 볼 일이 있어서요. 경비원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출입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원은 당황했어요. 이연우가 그런 말은 남기지 않았는데 그때 수아가 지원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아빠 유품 중에 뭐 없을까요?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가방에서 이연우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할지 몰라 챙겨온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로코어 데이터 보관소 이용증. 이현우, 이걸로 될까요? 지원이 카드를 경비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은 카드를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이상 된 카드네요. 하지만 평생 이용증이라 그가 카드를 스캔하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연우님의 가족이신가요? 네,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강지원이라고요. 아, 그렇군요. 경비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연우님은 우리 보관소의 단골이셨죠. 신중한 분이셨어요. 지원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이연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게 언제쯤인지 기억나세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옆에 있는 낡은 방문자 기록부를 펼쳤어요. 아, 여기 있네요. 이연우 씨. 약 15년 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고,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가요? 지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날 큰 폭우로 건물 지하가 침수 위험이 있었거든요. 모든 방문객을 긴급 대피시켰는데, 이연우 씨는 꼭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결국 제가 동행해서 지하로 내려갔었죠. 그런 날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지원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날이 실종 직전이었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비일은 중앙 복도 끝에 있어요. 이 임시 출입증을 가지고 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오래된 종이와 금속 냄새가 섞인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비일 보관함 앞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보관함에는 내 자리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요? 답답한 마음에 지원은 가져온 이연우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마지막 메모를 확인했어요. 좌표 외에 다른 힌트는 없었습니다. 평소 아빠가 자주 쓰던 비밀번호들을 시도해 볼까? 지원은 둘의 결혼기념일, 수아의 생일, 이연우 자신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엄마, 이거 한번 해볼래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12점 아빠랑 엄마가 처음 만난 날이요. 지원은 놀란 눈으로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항상 2월 12일이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물어봤을 때 엄마가 아빠를 처음 만난 날이라고 하셨어요. 숫자를 입력하자 딸깍 소리가 나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맞았어. 수아야. 역시 우리 딸. 조심스럽게 보관함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USB 드라이브가 있었어요. 봉투에는 뉴로코어 내부 감사 자료 이연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복잡한 도표와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지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연우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둔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뉴로코어 비밀 프로젝트 오블리비온, 인간 대상 기억 조작, 실험, 국방부 특별 예산, 윤리위원회 우회. 엄마,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수아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아빠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 USB를 주머니에 넣고 서류를 원래대로 봉투에 담았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수아야. 보관함을 닫고 복도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석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을 살폈어요.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그들이 방금 있던 보관함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누가 접근했다고? 한 남자가 말했어요. 네. 이연우의 카드로 아내라고 합니다. 지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아의 손을 꼭 잡고 비상구로 향했어요.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내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수아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원은 딸을 안아 주었습니다. 걱정 마. 수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과 폴더가 있었어요. 대부분 문서와 기술 자료였지만 마지막 폴더에는 지원에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동영상 파일 하나만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히 지원에게였어요. 파일을 실행하자 화면에 이연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15년 전의 얼굴. 피곤해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 지원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원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야. 이연우의 동영상을 본 후 지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김민규를 다시 찾아가야 했어요. 수아야, 오늘 학교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아침 식탁에서 지원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아빠의 동영상에서 아빠는 뉴로코어 연구소에서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발견했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것 같아.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포크를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장례지도사 김민규 씨가 정말 아빠라면 기억을 지운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음악 치료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지원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15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음악 치료사로 일하며 뇌 손상과 트라우마 환자들을 치료해온 경험이 이제 남편을 위해 쓰일 때가 온 겁니다. 수아도 이제 엄마의 생각을 이해한 듯했어요. 음악으로 아빠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시도해 보려고 해. 오늘 병원에 가서 몇 가지 자료를 가져오고 장비도 좀 빌려올게. 그리고 오후에 평안 장례식장에 같이 가자. 그날 오후
지원과 수아는 평안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김민규는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자 살짝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김민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지원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 선생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감지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순간 김민규의 얼굴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이 마치 피아노 건반을 짚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현우가 항상 긴장할 때 보이던 바로 그 습관이었습니다. 제 남편 이현우의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와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도요. 김민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김민규입니다.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와주실래요?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민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1시간 후 그들은 지원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USB에 담긴 이현우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영상을 보는 동안 김민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당신이에요. 15년 전의 당신. 김민규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만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나지 않아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어요. 지원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됐어요. 제가 음악 치료사입니다. 기억 상실에 관한 연구도 했어요.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원은 병원에서 가져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 소형 스피커, 헤드폰, 그리고 몇 개의 CD가 들어 있었어요. 음악은 기억과 감정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특히 절차적 기억은 기억 상실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지원은 피아노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멜로디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김민규의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 그의 몸이 미세하게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 곡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당신이 수아에게 만들어준 자장가예요. 매일 밤 불러주셨죠. 수아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민규는 무의식적으로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을 향해 뻗어갔어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혀 배우지 않은 듯 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동일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민규의 얼굴에 충격과 혼란이 스쳤어요. 어떻게 제가 이걸. 지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번째 돌파구가 생긴 거예요. 당신의 귀와 손이 이 멜로디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절차적 기억이라고 해요. 기억 상실에도 남아있는 기억이죠. 지원은 이제 본격적인 음악 치료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특별히 준비한 음악 파일들을 재생했어요. 이건 당신이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이에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우리 첫 데이트 때 함께 들었던 곡이에요. 음악이 흐르자 김민규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음악의 리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음악, 가슴이 아파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지원은 용기를 내어 김민규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닿는 그의 손, 따뜻했어요. 음악은 감정적 기억과 직접 연결되어 당신의 뇌의 해마가 이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원은 결혼식 날 연주됐던 곡을 틀었습니다. 파엘벨의 캐논. 김민규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눈썹이 찌푸려졌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머리가 아파요. 뭔가 보여요. 하얀 드레스, 비 내리는 날, 우산 하나.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식 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내린 비로 야외 촬영을 하지 못하고 호텔 로비에서 우산 하나로 비를 맞으며 사진을 찍었던 그날을. 맞아요. 우리 결혼식 날이에요. 갑자기 비가 와서 야외 촬영을 못했어요. 당신은 비는 축복이라고 말했었죠. 김민규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파요. 너무 많은 이미지가, 하지만 연결이 안 돼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빠, 수아의 목소리에 김민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김민규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희미한 인식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당신은 내 딸인가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첫 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지원은 병원 동료인 신경과 의사 지은에게 부탁해 비밀리에 김민규의 뇌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실에서 특정 음악을 들려주며 뇌 활동을 관찰했어요. 정말 놀라운데요. 지은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특정 음악 패턴에 대한 반응이 일반적인 기억상실 환자와 달라요. 마치 인위적으로 특정 신경 패턴이 차단된 것 같아요. 지원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연우가 동영상에서 말한 기억 조작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외상성 기억상실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기억을 조작했어요. 그날 저녁 지원과 수아,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한 김민규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김민규는 식사 예절, 젓가락 잡는 방식, 심지어 국물을 마시는 방식까지 모두 이연우와 똑같았어요. 이 집이 익숙해요. 마치 전에도 와 본 것 같은. 갑자기 김민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은 김민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였어요.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라. 아니면 모두가 위험해질 거지라고 했어요.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김민규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원의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났어요. 내 꿈에 하얀 실험실이 보였어요. 주사기, 사람들, 그리고 한 남자가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이연우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위험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두려움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지원 씨.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남편은 15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죠. 오래된 일을 다시 들춰내면 좋을 것 없습니다. 지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들은 뉴로코어를 건드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뉴로코어는 그들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평범한 아침 같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어제부터 주택가 모퉁이에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창문이 짙게 썬팅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일어났니? 방에서 나온 수아는 잠옷 차림으로 창가로 다가왔어요. 그녀도 차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저 차 어제부터 계속 있었죠?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유로코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실에서는 김민규가 소파에서 막 눈을 뜨고 있었어요. 어젯밤 악몽을 꾸고 나서 그는 지원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김민규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계속 꿈을 꿨어요. 하얀 실험실, 주사기. 그리고 한 남자가 계속 나타났어요. 예리한 눈빛의 중년 남자. 혹시 그 남자 얼굴이 기억나세요? 김민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메모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연필로 빠르게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의 손이 마치 전문 화가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스케치를 본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동혁, 유로코어 회장이에요. 지원은 서둘러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서동혁 유로코어를 입력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사진을 보자 김민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수아가 휴대폰으로 다른 창을 열어 보였습니다. 뉴로코어는 뇌과학 연구소로 트라우마 치료와 기억 관련 질환 연구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국방부와 연계된 비밀 프로젝트들도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갑자기 창문 밖으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세단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신 다른 차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그들이 교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감시하고 있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김민규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갑자기 그가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어요. 아, 머리가. 지원과 수아가 놀라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김민규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사운드 엔지니어였어요. 그가 고통 속에서 말했습니다. 유로코어에서 음파를 이용한 기억 조작 기술을 내가 개발했어요.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조각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에 반응하는 거군요. 당신이 만든 기술이었으니까. 김민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이제 다른 빛이 어렸어요. 이연우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당장. 어디로 갈 수 있죠? 지원이 물었습니다. 양양에 내가 발견됐던 곳 근처에 작은 오두막이 있어요. 그곳이 안전할 거예요. 1시간 후, 세 사람은 지원의 차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자주 확인하며 추적자가 있는지 살폈어요. 아직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김민규가 말했습니다. 제가 뉴로코어에서 프로젝트 오블리비온이라는 비밀 연구에 참여했어요. 음파를 이용해 특정 기억만 선택적으로 지우거나 조작하는 기술이었죠. 그런데 왜 당신이 그 기술의 대상이 됐을까요? 지원이 물었어요. 김민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뭔가 발견했기 때문일 거예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이었어요. 원래는 PTSD 환자들을 위한 치료 목적이었지만
서동혁은 이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했어요. 수아는 뒷좌석에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하는 거니? 지원이 물었어요. SNS에 익명으로 뉴로코어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김민규의 눈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그들은 강력해.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수아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랐어요. 모두 그들 때문에. 김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아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그의 가슴이 떨렸어요. 오후가 되어 그들은 양양해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김민규의 안내로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찾았어요. 낡고 허름했지만 숨기에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발견됐어요. 김민규가 말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오두막만은 찾을 수 있었어요. 지원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지만 15년 전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바다, 조개 껍데기들로 만든 장식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건,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신혼여행 때 만든 거예요. 김민규의 눈에 인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조개 장식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조개 패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트 모양. 내가 만들었어요. 네, 당신이 만들었어요. 오른쪽 구석에 작게 지원 이연우라고 새겨져 있을 거예요. 김민규가 조개를 뒤집어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간 그의 몸이 흔들렸고 탁자를 짚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와요. 지원과 수아가 그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김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이현우예요. 사운드 엔지니어. 당신의 남편. 지원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기다려 온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이현우를 꼭 안았습니다. 돌아왔군요. 정말 돌아왔어요. 이현우의 기억이 물밀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수아의 탄생, 그리고 뉴로코어에서의 연구까지. 내가 프로젝트 오블리비온의 윤리적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동의 없이 환자들에게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심는 시도까지. 그걸 고발하려고 했어요. 이현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어렸어요. 그들이 쫓아올 거예요. 내 폰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강지원 씨. 낯익은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폰은 당신을 배신하는 법이죠. 오두막에서 나오세요. 우리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지원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검은 차량 2대가 오두막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수아야, 뒷문으로 가. 이현우는 급하게 방 안을 살폈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내가 그들을 막을 방법이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에 근무하면서도 취미로 음향 장비를 만들었어요. 이건 특수 주파수 발생기예요. 음파로 일시적인 방향 감각 상실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현우의 사운드 엔지니어로서의 지식이 그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영향받지 않을까요? 이현우는 작은 이어 플러그를 꺼냈습니다. 이걸 착용하면 보호돼요. 준비됐나요? 지원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둘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함께해요. 이현우가 입술을 깨물며 장치의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서동혁을 막아야 해요.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훔치고 있어요.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현우, 문 열어.
이제 그만 숨을 때가 됐어. 이연우의 눈에 결심이 빛났습니다. 그가 지원과 수아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이번엔 꼭 지킬게요. 그리고 장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특수 주파수 발생기에서 고음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의 귀에 직접 들리지는 않았지만 몸이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이연우와 지원, 수아는 이어플러그 덕분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오두막 밖에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어지러워. 방향을 못 찾겠어. 지원은 살짝 창문을 들여다보았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성공했어요. 지원이 속삭였습니다. 이연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오두막 앞에는 비틀거리는 경비원들 사이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늘씬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 회색 머리카락, 서동혁 회장이었어요. 역시 넌 여전히 천재로군. 이현우, 서동혁의 귀에도 이어플러그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15년 만이네요. 서 회장님, 이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왜 내 기억을 지웠나요? 이연우가 물었습니다. 서동혁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으니까. 내가 프로젝트 오블리비온을 왜 추진했는지, 그 진짜 목적이 뭔지,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였죠. 군인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완벽한 간첩이나 요원을 만들려 했던 거예요. 서동혁이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날카롭군. 그래, 맞아.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오고 있어. 총알과 폭탄이 아닌 기억과 정보의 전쟁. 우리는 최전선에 있었던 거야. 지원은 이연우 뒤에서 수아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군요. 이연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나았잖아. 넌 우리의 첫 번째 성공 사례였어. 완벽한 기억 재구성. 사운드 엔지니어였던 사람이 장례 지도사가 되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아? 이연우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훔쳤어요. 내 가족을, 내 기억을, 내 존재를 빼앗았어요. 서동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과학적 진보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는 법이지.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동혁의 표정이 변했어요. 누구 불렀어? 이연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아가 SNS에 폭로한 내용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임영사에게도 연락했죠. 모든 증거를 보냈어요. 서동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이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권총을 꺼내 이연우를 겨누었어요. 이럴 순 없어. 내가 여기까지 온 건 갑자기 산골짜기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지원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이연우가 몸을 날려 서동혁의 총을 쳐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연우의 어깨에 총알이 스쳤어요. 아빠,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오두막 주변으로 여러 대의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빠르게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서동혁, 당신을 체포합니다. 임영사가 팀을 이끌고 서동혁에게 다가갔어요. 서동혁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총을 내려놓았어요. 세상은 아직 내 연구의 가치를 몰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이연우는 어깨를 붙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렸습니다.
지원이 재빨리 다가와 상처를 살폈어요. 다행히 스쳤을 뿐이에요. 하지만 병원에 가봐야 해요. 이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5년 만에 드디어 끝났네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이연우의 법적 신분 회복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연우의 DNA 검사 결과와 지문대조, 그리고 뉴로코어 내부 문서들이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본 법원은 이연우 씨의 사망 신고를 취소하고 법적 신분을 완전히 회복함을 판결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은 이연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15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로코어 스캔들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서동혁과 여러 고위 임원들은 불법 인체 실험과 국가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한 기자가 이연우에게 물었어요. 이연우는 지원과 수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15년의 공백이 있지만 이제부터 새 삶이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조용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연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운드 엔지니어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음악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요. 지원의 눈에 미소가 번졌어요. 음악 치료 센터를 함께 열면 어떨까요? 당신의 사운드 기술과 제 음악 치료 지식을 결합하면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연우가 지원의 말을 이었습니다. 수아가 뒷좌석에서 미소 지었어요.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저는 뇌과학과 음악 치료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날 밤 이연우는 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멜로디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곡은 뭐예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귀환이라고 불러요. 길을 잃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예요. 수아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이연우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제 여기 계시잖아요. 이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어디에도 가지 않을게. 3개월 후 하모니 힐링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연우와 지원이 함께 설립한 음악 치료 센터였어요. 특별히 기억 상실과 트라우마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뉴로코어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돕는 것이었어요. 프로젝트 오블리비온의 실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이연우처럼 자신의 과거를 잃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센터 개원식 날, 이연우는 특별한 연주회를 열었어요. 기억의 멜로디라는 제목의 음악회였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들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었어요.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전 이연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곡은 제 딸 수아를 위한 선물입니다. 약속이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멜로디였어요. 지원은 무대 옆에서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연주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연우는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에게 다가갔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나가자.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센터는 양양해변 근처에 지어졌어요. 이제 그 소리는 지원에게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랑은 음악처럼 영원히 남는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